예, 안녕하십니까. 안동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있는 정현사입니다. 오늘 한옥의 목구조의 결구법, 좀 더 좁혀서 얘기한다면 맞춤과 이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옥의 정의는 다른 여러분들이 이 대중 매체나 학문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통해서 또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어지는 집들 한옥이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그러한 집의 구조, 특히 목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될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제도, 법으로도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원 육성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기둥, 특히 이제 기둥하고 석가래, 보를 기본적으로 하는 목구조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갖고 있는 집을 한옥의 범주 속에 넣고 지원 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한옥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한옥만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했던 한옥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 다양한 한옥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또 다른 한옥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후손들은 그걸 갖고 한옥인지 아닌지를 논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목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기본 골격을, 한옥의 골격을 이해하는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뭐 거기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라고 하는 것이 이 내구성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어느 거는 몇백 년을 가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는 부패나 이런 손상이 됐을 때는 일부 교체도 하고, 어느 부분은 도련해서 새로운 신부재를 끼워서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마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문화재들이라고 지정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예로 우리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우리 곁에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땅에 살아간 사람은 일반적인 백성뿐 아니라 저기 조선시대 왕족들,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고, 그 속에서 남긴 유산, 그리고 그 속에는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늘 사진에 보여드리는 저 그림은 창덕궁의 인정전의 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저기에는 고급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일반 서민들 집에는 아주 단순한 소박한 기술이 들어가 있고, 목재를 다루는 솜씨가 고급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하면, 일반 서민들 집은 아주 거칠으면서도 투박하면서도 소박한 기법들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느 한쪽에서만 치우쳐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한옥을 지어야 될 우리 입장에서도 보고, 그렇다면 그러한 한옥들을 어떤 한옥을 선택할 것인가. 누군가는 저와 같이 궁궐 같은 한옥을 짓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서민들 집과 같이 초가집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다양성 속에 여러분들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는 전문가로서의 가기 위해서는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한쪽만 알았을 때는 건축주가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전문가인 여러분들한테 의뢰를 할 때 한쪽만 갖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 봅니다. 그럼 이런 집도 있는 거죠. 이건 일반 4대부가 집에 지금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안동의 내한마을의 백화구려라고 하는 고택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저 집은 지붕을 자세히 보면 좀 전에 봤던 궁궐의 집과는 다르게 직선적이고, 곡선적인 부분보다는 직선에 가까운 부분이,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선자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그러한 선자석가래를 통해서 지붕 형태의 유연한, 우리가에게는 처마곡선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겠죠.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앞으로 한옥을 지을 때 저렇게도 지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옥하면 처마곡선의 유연한 곡선만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다. 일부는 사실은 저런 맞배지붕 형태로 집을 짓는 거와 처마곡선을 유연하게 만들고 집을 짓는 거의 차이는, 공사비부터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그리고 집의 외관서부터 나고, 구조적인 부분도 차이가 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저 집은 왜 저렇게 졌을까? 이제 제가 한번 집중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붕이 안 보인답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 그럼 왜 지붕을 그렇게 화려하게 짓느냐 이거죠. 그 남 보여주기 위해서 집 짓고 사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한옥을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떤 한옥을, 그렇죠? 여러분들의 한옥을
그래야 200년, 300년 후에 그 집을 한옥 축에 넣을 것인가, 어떤 경향의 한옥에 들어갈 것인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로지 기와를 올려야 되고 선자 곡선을만 만들어야 되고 나무로만 해야 되고 아궁이에 불만 떼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조선시대 한옥이라는 거죠. 조선시대 집일 수도 있고 지금의 한옥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복제인데 복제도 아닌 복제를 만들고 우리는 속으로 안타까워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집도 있었던 거죠. 초가집도.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뭐 시골집이 다 이랬었던 것 같아요. 새마을 운동을 겪으면서 보여줬던 집들의 저 초가집이 스레이트 지붕으로 다 바뀌었고 함석 지붕으로 다 바뀌었고, 요즘은 또 함석 지붕하고 스레이트 지붕, 특히 스레이트 지붕은 발암 물질이라고 다 걷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이 진정한 한옥이냐? 스레이트나 그런 발암 물질을 만들었던 것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 한반도에 존재했던 일반 많은 서민들의 집이었던 거죠. 그러면 후세에서 그걸 보고 한옥이라고 할 수는 없죠. 짧은 시간 내에 있다가 사라진 거니까. 좀 더 긴 시간, 적어도 한 100년 정도는 가야 누군가가 한옥축에 든다라고 하죠. 근데 저러한 초가집은 가장 한 7, 80%의 일반 백성들이 짓고 살았던 집이죠. 근데 우리는 한옥을, 초가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옥은 있습니다.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대부분 기와집을 올리려고 합니다. 한옥을 지면서. 그러면 기와집은 10% 내지 20%밖에 안 됐던 집을 짓는 건 한옥이 아니죠. 그 당시에. 근데 문제는 있는 거죠. 기와와 초가의 차이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그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한옥 초가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기와집을 선호했던, 그리고 바랬던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기와집을 20%밖에 안 됐던 그 당시에 집을 지금에 와서 우리는 한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실제로 자기가 짓고 살았던 한옥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리던 한옥을 그리고 사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한옥을 보여주는 거죠. 마음에 그리는 한옥과 그리고 옆에 진짜로 목재로 집을 짓는 한옥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런 서민들의 집 또한 흙으로만 짓는 집도 있지만 흙 속에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걸고 석가래를 걸고 초가를 올리는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갖고 있다. 그게 궁궐에 지었던 어떤 어휘적 건축의 기법적인 어떤 거기에 들어가는 부재들의 사용들은 같은 논리 맥락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부재와 들은 구조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 특히 오늘 주제가 되는 결구 부분, 특히 제가 결구를 공부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의 인체하고 빗대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관절이 고장이 생기면 아무도 어디도 못 나갑니다. 가장 나이 드신 분들의 가장 서글픈 부분이 관절이 고장 나는 겁니다. 집 또한 또 그렇습니다. 관절이 고장 나면 집은 그냥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학위과정 동에 공부를 하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였고, 근데 그 관절은 뜯어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해부하지 않으면 관절은 볼 수 없습니다. 요즘에 기계가 좋으니까 스캔을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사람 인체를 해부하지만 건물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몇 건물의 중요 건물의 관절을 제가 못 봐서 그 건물을 뜯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뜯는다라는 건 그 건물이 파손됐다는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안 왔으면, 길게 갔으면 하는 거죠. 이렇습니다. 오늘날 이제 한옥이라고 숙박시설이라고 진 겁니다. 좀 전에 봤던 집하고는 좀 다르죠, 또. 그리고 처마의 곡선을 이렇게 유연하게 나름대로. 근데 저렇게 해서 집주인은 돈을 많이 썼겠죠, 당연히. 근데 집주인, 관광객 숙박으로 온 사람들은 겉으로서 보고 방 안에 들어가면 저러한 곡선은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한번 공간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옥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형태적인 정의와 그리고 거기에 공간 계획적인 측면, 그리고 거기에서 느끼는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한옥은 앞으로 존재할 수 없다.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 갖고 가는 건.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구조적인 어떤 부분, 목재에 대한 부분을 주로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집도 있어요. 지붕 재료가 현대화된 재료로 이용해서 색깔이 달라지고 이미지가, 그리고 기와도 요즘은 흔하게 예전에 비해서, 조선시대에 비해서 흔하게 쓰다 보니까 지붕에 누구나 다 기와를 옮깁니다. 그래서 초가집을 살았던 사람도 한옥을 지면 저렇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을 많이 봤던 사람들은 그러한 집으로 꼭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안동에 있는데 안동 분들은, 경상도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기와집을 너무 많이 보셔서 조금 뭐 이렇게 별로 작은 기와집 보면 마음에도 안 들어 하십니다. 그게 자기가 살아온 눈에 익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아마 서울 근처 종로에서 살았던 분들은 종로시 아니면 인사동 일대에서 보여줬던 근현대기에 지어졌던 한옥들, 기와집을 보고 많은 기와집을 얘기할 겁니다. 그게 각자의 성장 배경 속에 다른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 중에 한 예를 제가 요새 이상한 짓거리를 했는데요. 이게 한옥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한옥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주도가 갖고 이상한 짓을 했어요. 제가 주된 건 아니고, 저희 대학 다닐 때 룸메이트가 제주도에 살고 있어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저 초가집을 뜯어야 된대요. 완전히 비가 새고 있고 포크레인을 대겨놓고 옆에다 부시려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보고 한번 와서 감정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주도 놀러 가는 김에 바람 쐴 겸 해서 갔다가 저 집을 보고 그건 아니다. 현대 건축가인 친구를 굉장히 꼬드겨 갖고, 그래서 저 집을 살리는 방법을 연구를 하자. 그 중에 이제 저 집 한쪽에 초가집이 또 호떡처럼 젖은 부분은 원래 초가집이었고, 한쪽 집은 좌측편에 보이는 부분은 초가집이 아닌 경량 목고주로 붙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숙제가 저한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그래, 이 집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이 땅이 갖고 있는 제주도라고 하는 땅의 경관이 중요하다. 뒤에 바로 보이는 저 나무, 더 멀리 보이는 한라산, 그리고 제주도에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존재하는 것 중에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바람. 그 바람을 버릴 거냐, 내 집으로 들여서 좋은 자산이 될 거냐. 그래서 이제 합의한 게 바람을 잘 타는 집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가 제일 유명한 태풍이 가장 많이 오는 법한포구 옆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의 흐름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지붕 형태를 저렇게 바꾼 겁니다. 초가 버려야 된다. 바람에 다 날아가기 때문에. 기와는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비례를 맞춰라. 그게 이 시대에 또 다른 한옥을 가는 축을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은 아닌데 최근에 저게 TV 방송 탔답니다. 한번 TV 한번 찾아보면 제주도에 집 하나가 나올 겁니다. 내부는 이따가 몇 개 카트를 통해서 집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결구라고 하는 부분, 구조라고 하는 부분, 아까 제가 그랬죠. 인체 관절이라고 그랬죠. 저 손이 제 무식한 손입니다. 제 손이 좀 두툼하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가 제가 스케치북에다 그려놓은 걸 지금도 써먹습니다. 참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하니까 이렇게도 울고먹기는 굉장히 오래까지 울고먹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걸 보여드리느냐면 관절이라고 하는 거와 결구 부분, 이음과 맞춤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저 손가락 하나하나 마디 속이 얼마나 많은 관절이 들어있는지 아시죠? 건물도 똑같습니다. 그 한 부분이라도 고장이 나면 여러분들 밥도 못 먹고 화장실 가는 것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합니다. 핸드폰도 더 못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과부하 걸려서 하자가 나죠. 그래서 병원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예요. 건물 또한 그렇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르게 저 손은 도구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특히 건축가에게 있어서, 건물을 짓는 사람한테 있어서 손은 엄청난 도구입니다. 특히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의사 선생님은 더 할 수도 있죠. 굉장히 예민한 걸 다루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손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제 결국 맞춤을 알아가는 시작점은 여러분들 인체를 알아가는 거다. 그리고 인체 중에 이 손을 알 때 여러분들이 의대 정형외과과 선생은 아니어도 적어도 여러분들 손 하나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 안에 여러분들 비례가 다 들어있다. 저희 딸내미가 갖고 있는 손으로 잡는 그립감 좋은 핸드폰과 제가 잡는 손에 핸드폰 그립감이 좋은 핸드폰 크기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건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 물건이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손에 딱 맞아야 되잖아요. 도구가 그렇다라는 거죠. 카메라도 똑같습니다. 요즘 뭐 다 카메라 무거운 거 다 놓고 다니시고 비싼 카메라로 바꾸시더라고요. 무겁다고. 저는 아직도 무거운 이상한 그 새덩어리 같은 카메라를 갖고 다니는데 그걸 놓으면 제가 은퇴하는 날이 될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인체가 이제 건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결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끌을 다루고 톱을 다뤄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속에 도구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구법은 청동기 시대 때 지어졌던 집의 결구 부분하고 지금처럼 엔진톱을 쓰고 대패도 기계톱을 전동물을 쓰는 시대의 결구 부분하고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문화재 복원을 할 때는 청동기 시대 때 집을 지어서 복원할 때는 저 도구를 갖고 복원을 해야겠죠. 그래야 제대로 복원이 되는 거죠. 뭐 문화재 측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 도구로 집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은 있어요. 저기 지리산 산골짜기에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저런 도구로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다 철기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플러스 거기에 전동이라고 하는 전기를 들어가 있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조선 좀 알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게 건축적인 도구화되는 시점하고 전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요즘은 프리커트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로 매뉴얼 넣어갖고 기계적으로 기둥 깎고 석가래도 깎고 홈도 파내고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목수가 손으로 깎던 시대하고는 핸드메이드적인 시대는 다른 거죠. 근데 누구는 프리커트를 원하고 누구는 핸드메이드를 원하죠. 여러분들도 가방을 원하는 사는 때 누구는 명품에 핸드메이드로 만든 걸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공산품으로 여러 개 찍어낸 걸 살 수밖에 없는 여건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한옥도 똑같다라는 얘기죠. 진짜 명장이 만들어서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명장이 만드는 한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계 치목을 통해서 기계화된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지는 한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도구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로 건축 설계를 여러분들이 시방서를 써야 되는데 설계 디자인을 해야 되고 시공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도구로 이 집을 깎으십시오. 나무를 깎으라고 전제를 해야겠죠. 그에 따라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저 도구로 갖고 나는 한옥을 져주세요. 공사비 책정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끌고 핸드메이드로 해주세요. 그래도 막 이렇게 1000단위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기계로 하면 그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쵸? 뭐 이제 빼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여유가 있어서 뭐 이렇게 좀 돈을 많이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으면 가방도 좀 비싼 것도 사고 다니고 자동차도 조그만 자동차 타다가 이제 세단으로 큰 거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여건 사업을 하니까. 근데 젊었을 때는 좀 작은 것도 타도 그 별 불편함이 없죠. 젊었으니까. 근데 나이 들으면 뭐 관절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가 아프니까 그런 걸 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구 또한 그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집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사회 속에서 기본적으로 목수들이 갖고 다녔던 도구. 이제 좀 더 다른 것도 있어요. 톱은 빼놨는데요. 이렇게 끌하고 뭐 곡청, 망치, 저 먹통, 뭐 그리고 먹칼 이렇게 나무에다 그리는 설계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종이 위에다가 도면을 그리는 사람들이고, 그쵸? 요즘은 1대1로도 그리는 가깝잖아요. 줌아웃을 하니까, 스캐드로 그리니까. 근데 저 시대를 살았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실 사이즈에다가 도면을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바닥에다가 바닥 평면도를 그리고 대들보에다가 그 나무의 크기 형태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실 사이즈를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지 않으면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잘못 만들어지면 나중에 조립이 안 되는 상황도 벌어지죠. 그래서 그러한 나무들은 어떨까? 이제 재료를 가야 되는데, 이제 도구와 나무는 저런 나무들이 있어요. 처음에 나무를 산에 가서 베우면 저렇습니다. 그리고 속살을 벗기면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게 이제 나무가 이제 쌩쌩한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우리 20대 젊은 청춘들의 피부가 저랬었어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가 하면 좀 지나면 저렇게 이제 겨울이 파이기 시작합니다. 얼굴에도 주름살도 있고 저같이 여드름 자국도 있고 20대 여드름 관리를 못해서. 그게 젊었을 때 목재가 성장하면서 옹이가 생기고
그리고 옹이가 또 다른 무늬가 되고 그게 그 사람의 얼굴의 경관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 50년 지나면 우리 나이가 50대 되면 이 정도 오죠. 제가 요쯤에 와 있는 것 같아. 요 앞에 이제 카메라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좀 전에 20대 피부에 있었어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가면 7, 80대 가면 저렇게 된답니다. 목재가 지금 100년 주기로 바뀌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짓고 짓는 거냐, 100년짜리를 내다보고 짓느냐, 200년, 300년을 보고 사는 거냐, 에 따라서 집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500년 되면요 이렇게 된답니다. 소나무 500년이 저렇게 보고, 저는 어디 용 비닐 줄기가 그 막 결이 새 날개 깃털 같기도 하고 막 섬뜩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요즘도 건축 공부를 하면서 하는 사진 찍는 것 중에 하나가 증명사진입니다. 나무 표면. 얘는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도 변하잖아요. 집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구를 해놓더라도 그 부분도 이음 맞춤을 해도 변한다라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나무 재료를 알아가는 거 시작에 중요하다. 이제 이게 이렇게 온 거죠.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겪고 지금 저 위치에 있고 저 위치로 갈 겁니다. 저는 가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마구리 표면을 봤다라면 이제 마구리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마구리 안에 보면은 나무 결이 성장해 나오는 방향들이 있고 그 방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남쪽이냐 북쪽이냐도 판별이 되고, 그러면 남쪽과 북쪽에 있던 나무를 그 환경에 똑같은 위치에 두면 더 효율적이고 얘가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요즘은 막 빠르게 집을 져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상황이 가면. 그러나 건축가나 이러한 사람들은 그 정도는 체크를 해줘야 이 집이 소명이 아까 얘기한 100년, 200년, 500년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연구자들이 이건 제 그림이 아닙니다. 미국의 어느 책에, 목재 학회의 책에 있는 것을 스캔 떴습니다. 이거 뭐 저작권 달라고 달려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 미국에 있는 학자가 이걸 갖고 찾아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협회에서. 그 중에 이제 목재라고 하는 나무는 큰 나무에서 하나만 좋은 부분만 도려내고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큰 통나무에서 다 이렇게 켜서 쓰죠. 근데 켰을 때는 다 반듯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켜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밑에 그림 있는 것처럼 이렇게 휘는 방향에 따라서, 갈라지는 방향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요새 장마철이잖아요. 저 목재가 물을 먹어버려요. 그러면 문이 안 닫혀요. 그러니까 목재가 이제 건조해지면 몸에 갖고 있던 습도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다시 문이 잘 닫혀요. 너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 틈새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 목재가 갖고 있는 기본 성질이 있어요. 그걸 역이용할 줄 아는 것이 좋은 건축가로 간다. 그러니까 재료적 한계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그 성격을 잘 역이용해서 그 사람 능력을 끌어내는 게 좋은 오너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한옥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목재 탈 문제가 아니라 재료가 갖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 그 중에 이제 목재와 관련돼서 우리가 물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저 함수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목재를 건조해서 쓰죠. 가장 많이 건조해서 좋은 컨디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롱의 가구재. 가구재는 조금만 변형이 와도 얘네들은 뒤틀어지고 문이 안 닫히겠죠. 근데 건축물은 좀 다릅니다. 그게 조금 뒤틀어져야 서로들 부재 간에 엉켜야 전체적인 구조적 안정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일이라고 하는 것이 평형을 이룰 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재의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습도 변화가 너무 심하면 목재는 썩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물에다가 담궜다 꺼냈다 말렸다 하면 목재는 바로 썩습니다. 물에만 박혀 있으면 안 썩습니다.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일신라 시대 때 의립지, 저수지에 박혀 있던 말뚝이 나왔다 하는 게 이 진흙탕 물 속에 박아놓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에 약간 끄을림을 해서. 그러니까 썩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런 함수율의 변화가 목재한테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대부분 비가 새는 집은 목재가 썩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목재는 성장을 통해서 많은 겨가 나와요. 성장 과정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여담으로.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드름이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은 없었지만. 그래서 피부가 거칠어요. 그것처럼 그 거칠은 게 저의 얼굴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때 여드름 자국이 없었으면 얼굴이 뽀얗고 깨끗하고 그랬을 것 같아. 그럼 저의 이미지는 안 나왔을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저의 이미지는 저는 이 이미지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짓을 하고 다니는 입장에서 보면 나무의 이미지는 나무 속에 있는 옹이나 그게 살아온 성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을 이용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떤 구조적인 부분도 있지만 의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 제주도에 있는 집에 부시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 좌측편에 보이는 나무 통판자입니다. 방문에 열리는 부분이에요. 저거 보고 와, 저걸 버리니?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주인하고 얘기해서 집에서 쓰고 있는 식용유를 갖고 오시라고, 버릴 폐식용유. 그래서 걸레에다 묻혀서 싹 닦아보고 한 번 닦아드려졌어요. 막 무늬가 용무늬 같대. 자기 표현하면. 뭐 용무늬는 아닐지언정 하여튼 무늬가 그 당시에 한 200년 된 나무의 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집이. 그렇게 돼 있었던 집이었고요. 저 좌측편, 우측편에 있는 건 어느 집의 마루판자입니다. 비바람에 의해서 한 4, 50년 되니까 저렇게 결이 살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연륜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의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재료를 좀 보셨으면. 또 다르게 이 목재라고 하는 것이 목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재와 새로운 물질, 특히 철물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한옥을 짓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필수적으로 따르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철물을 어떤 철물하고 만날 것인가? 잘못하면 목재 저와 같이 얼룩이 지고 시커멓게 철물이 녹이 슬어서요. 그러나 과거는 그런 철물밖에 없었어요. 귀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고 오늘날은 다양한 철물을 쓸 수 있잖아요. 녹도 안 쓸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되는 중요한 숙제고 스타디를 해야 됩니다. 그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현대 건축을 많이 했던 실무를 하는 여러분들은 철물을 워낙 잘 다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를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창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을 전통적 방법만이 고수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 기본적인 개념들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것은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둥을 눕혀서 집을 짓는 집. 그러니까 통나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은 기둥을 세워서 하는 집. 기본적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가구식으로. 흙으로 짓고 조적조로 짓는 걸 빼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 다뤄야 되는 결구와 그런 부분에서는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개념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누워서 통나무집은 여러분들이 흔히 봤던 서부 영화에서 많은 그런 집이에요. 산곡간에 세우는 것보다는 편하니까. 그리고 기술이나 여러 가지 도구도 그쪽에 나니까. 그러나 눕는 것보다 세우는 건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똑바로 세워야 되고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1층이 될 수도 있고 2층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황룡사 9층 목탑은 세워서 9층까지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층까지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 일하다가 대학원을 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재를 9층까지 올라가는 걸 통으로 쓸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어서 쓸까? 뭐 양식이고 뭐고 그건 관심이 없었어요. 그걸 좀 풀어보고 싶었어요. 9층까지 이어서 얘가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방법은 뭘까? 그때 마침 저희 박사과정이었던 선배님이 황룡사 9층 목탑 학위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많은 공부를 들었던,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많은 그 선배님하고 토론도 하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는 그러면 학위 논문을 뭐를 할 거냐 나중에. 그리고 좁은 게 이제 이쪽 분야로 오게 되는 시공과 관련된 이쪽 얘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그렸어요. 그러면 목조 건축물의 방향성, 확장의 방향은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좌우측으로 퍼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어붙여 갖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황룡사 9층 목탑은 위로 세워서 위로 올라가는 기둥을 이어서 가는 거고 좌우로 이렇게 가려면 수평부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 수평부재를 잘 연결해야 구조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위,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수평부재와 수직부재들을 잇는 방법이 결구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의 두 종류를 나눈다라면 이음과 맞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구조가 틀이 짜여지면 사면, 육면이죠. 바닥서부터 시작해서 사면, 벽면 사면과 천장까지를 뭔가 감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의장적인 요소들이죠. 아니면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온도를 어떻게 놔야 되는가, 그리고 고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집의 기단 높이나 그 건물의 기둥 높이 그런 게 다 영향을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집을 딱 쳐놓고 니네들 알아와서 붙어.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총괄 디자이너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편순이 뭐 이러는 분들이 그 당시에 역할을 하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설계사무소 소장님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기본적인, 이거는 그림은 이게 봉정사 극락전의 이 가구도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적으로 그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 내비게이션을 그리는 이 3D 그리는 친구들을 꼬드겨 갖고 이런 거 하나 그렸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하자. 발단이 처음으로 그려놓고 이제 해다가 이제 내비 쪽이 이 내비게이션 이렇게 만들고 자동차 이렇게 지도 들어가는 그쪽이 호황이 돼서 그쪽 사무도 친구들이 그쪽으로 확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것만 남겨 교수님 이거 갖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끝나는. 근데 지금도 써먹고 있고, 빨간색은 제가 칠한 겁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봉정사 극락전에 가구들을 보여주는 수직으로 서 있는 기둥, 빨갛게 들어가 있는 수평 부재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스크램을 짜야 저게 안 넘어지는 거잖아요. 스크램 짜는 서로 어깨 동반 부분이 풀어지면 기둥은 한쪽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장황하게 앞에 딴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이제 옆으로 수평으로도 있지만 한 켜가 올라가는 수직의 켜가 있다라는 거죠. 저 그림은 밝히겠습니다.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절친인, 지금은 통화가 안 되지만 호주에 있는 멜버른 대학에 있는 교수님 중에 중국계 한 교수님이 학위 논문에 있는 그림이에요. 외국에서 유럽에서 학위 논문을 봤대. 저걸 그리고서 저한테 이제 자료를 주고 가셨는데, 중국의 예입니다. 이제 기둥의 밑부분, 기둥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공포 부분, 그 다음에 대들보나 그 석가래 부분, 이 중국 사람들이 보는 가구 부분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 연결 부위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랬을 때 우리는 가장 이런 보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맞춤, 이음. 맞춤 부분은 어디고. 그랬을 때 맞춤은 뭔가 이렇게 보면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결구법이라고 하는데, 법식을, 양식을 얘기를 하면, 그러면 맞춤은 뭐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저렇게 직각으로 만날 때, 이음은 서로 같은 길이 방향으로 만날 때를 둘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언어적 용어를 쓸 때. 그래서 그러면 이음 부재들을 많이 쓸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맞춤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세부적인 걸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건 맞춤의 한 예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재끼리 만날 경우가 있겠죠. T자 형태, 기역자 형태, 십자로 만날 때. 이게 두 부재끼리만 만날 때죠. 근데 두 부재가 아니라 기둥 위에서 두 부재가 만나면 세 부재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세 부재만 만나나? 대각으로 들어가면 여섯 부재가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기둥 사이즈를 결정해야 될 것인가? 그 설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고 기둥 사이즈를 결정해 놨다가 나중에 현장에서 나무를 저렇게 심목해서 홈을 파야 되는데 기둥 위에가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은 지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있다라는 거, 맞춤의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음은 이렇습니다. 이음이 좀 간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수평으로 가는 부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 목재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세워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기둥을 이어서 써야 돼요. 황룡사 구청목탑 같이 9m, 100m까지 올라가야 된다. 거짓말 약간 보태서 한 90m 가까이 되는 건물을 지어야 될 때 목재를 90m 가는 나무를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부분은 이어서 써야 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런 건물들, 수직으로 세워서 써야 되는 건물들을 이을 것이냐, 어떤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래야 집이 넘어지지 않고 600년을 버틴 거 아니에요. 기울어져 갖고 600년 있었답니다. 황룡사 구청목탑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떻게 기울어서 있을까? 관절이 엄청나게 좋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사람도 600년 동안 기울어져서 다니면 굳어버립니다. 그럼 관절이 다 이제 문제가 생기죠. 건물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둥 부분에서부터 이제 결구를 보면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기둥이 서 있어요. 삐뚤은 기둥도 있고 반듯한 기둥도 있고, 그 삐뚤은 기둥도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넘어지지 않게 수직을 쫙 잡아야겠죠. 수직을 똑바로 세워야 되고, 중심을 키포인트 잡아야 되고, 그리고 수평 부재가 이제 서로 중간 하부 바닥서부터 중간 부분, 그걸 중방이라고 그러죠. 하방이 문지방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상방 또 다른 창방 부분이 서로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연결 부위가 어떤가를 제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갖고 전국을 이제 떠돌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목수님들 그리고 기술자님들이 자기들이 일했었던 앨범을 막 집으로 보내왔어요. 그리고 다 사진 찍고 해서 앨범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막 하시는 말씀. 좋은 책 쓰고 좋은 논문 쓰고 스캔 떠갖고 CD 한 장으로 보내달래. 그분들 그래서 CD 한 장씩 다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소갈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연결 부위를 알게 되는 이유가 됐습니다. 과정이. 이런 경우도 있죠. 저 위에는 아예 기둥 하나만 서 있고, 그러면 저 위에는 굉장히 잘 창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견고해야겠죠. 그래서 저 위에 지금 뭐 하나 올려 있죠. 저게 매라고 합니다. 매산자 할 때 매자입니다.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이 내리치었을 때 들어갈 정도로 빡빡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쑥 들어가면 하자가 생기는 거고 나중에 집은 문제가 있어서 뒤틀어진다는 거예요. 마를 거니까 또. 그래서 저기를 들어갈 때는 저를 가르쳐줬던, 목소리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그랬어요. 살이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마르더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사이즈에 맞춰서 진짜 그걸 고려해서 먹줄을 반을 켜갖고 반을 쪼개서 쓴다고 합니다. 연필선을 반을 쪼개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정교하게 깎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그런 건물들이 버티고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이제 하부서부터 보도록 하죠. 하부 밑부분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기둥 주춧돌 위에 기둥이 서 있는데, 기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밑부분에 보면 저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래 그림에. 그게 왜 파 있을까? 여러분들 책상 위에 있는 한번 종이컵 밑을 다 보세요. 종이컵 밑이 이렇게 살짝 파져 있습니다. 그게 판판하면 종이컵이 슬라이딩 현상이 벌어집니다. 건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안을 이렇게 살짝 도려내서 그렇게 해놓는다. 그래야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부를, 나무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할까? 그래서 보통 저 구멍을 두 개를 저렇게 팝니다. 그걸 쌍장부 맞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문지방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수장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기둥을 세워놓고 부재를 갖다 끼우는 형태, 기본 형태. 그러려면 기둥이 선 상태에서 문지방을 끼우려면 한쪽은 깊게 파고 한쪽은 얕게 파야겠죠. 한쪽 깊게 판 쪽을 밀어서, 그리고 다시 반대편을 밀으면 저게 틈이 쐐기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나무 틈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쐐기를 콕 박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모든 우리나라 건물은 다 저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저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저건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60년대 선배가 그린 도면의 그림이에요. 한 부분 중에 보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좌측 부분 보면 거기에 홈이 파져 있어요. 근데 주먹장으로 되어 있어요. 저거는 세워놓고 조립할 수가 없고 기둥을 위로 세웠다가 밑으로 끼워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굉장히 견고하게 짰던 집이에요. 근데 후대 오면서 보수하면서 그냥 일자로 갖다 껴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바뀐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거 갖고 학회 논문을 써버려갖고, 그때 당시 공사했던 선생님이 야 그거 어떻게 알았냐 뭐 그런 얘기를 해줘서, 뭐 그거야 공부하는 사람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음을 해야 되잖아요, 기둥을. 그래서 이을 때 이제 잘라서 밑에가 썩었다, 뭐 집이 오래되면 이었을 수도 있어요. 부재가 부족하다 그럼 이었을 수도 있겠죠. 저기 있는 것처럼 나비장이라고 하면 나비 넥타이처럼 된 것만 옆에다 꼬이는 경우도 있고, 가운데 촉을 박아서 나비 넥타이를 끼우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런, 아니면 저기 연탄구멍처럼 여러 개 나서, 저거는 덕수궁 대한문입니다. 혹시나 보실 일 있으면 보시기 안 보일 겁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저렇게 돼요. 네 구멍을 정확하게 큰 나무를 갖다 꿰어 넣어야 돼요. 굉장히 정확하게 파지 않으면 안 돼요. 옆에 거는 일반 살림집에 하야마을에 있는 양진당의 주먹장이에요. 주먹장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기둥을 그대로 놓고 옆에서 끼는 거예요. 해체를 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죠. 집을 완전히 뜯지 않고 이었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그게 유리한 거잖아요. 다 뜯으면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가 하면 이 주먹을 두 개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건 실내돌입니다. 다 이거. 광가정의 예입니다. 양동마을의 경주에 이제 문가 쪽에 사랑채 쪽으로 보면 한 채 그 윗부분이 썩어서, 이건 더 견고하게 딱 만든 것 같아요. 쌍주먹장이라, 주먹장이 쌍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아주 묘한
장부를 내고 거기에 촉을 박아서 만드는 예들. 예. 그런가 하면 길게 이을 경우는 이렇게 산지라고 합니다. 비녀처럼 된 것을 껴서 연결하는 예들. 이걸 장부 이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때 갖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이런 변형을 잡아주는 거죠. 목재의 틀을 큰 중층 건물들을 지을 때 이런 경우들 엇거리에서 저같이 촉을 끼워 갖고 서로 밑으로 밀어 올려서 구조적인 안정감을 찾게 하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그러면 근데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고급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정교하게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기둥 수직으로 이으는 예의 기본적인 보편적인 예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음 두 번째 시간서부터는 저 위에 기둥 위에 수평부재를 이제 옆구리에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장재가 아니라 이제 진정한 구조재를 잇는 방법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발전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을 들어서 이제 기둥 관련된 수직 부재를 잇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그거는 뭐 나중에 자료 같은 경우는 배포를 했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책자에 보면 많이들 표현을 해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례들을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시면 공부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조재죠. 기둥하고 위에 기둥 상부에 연결되는 창방이라고 하는 부재, 또 다른 상인방이라고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창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가집에서는 그냥 창방이 도리 역할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건물 중에 이제 다포 건물은 그 위에 평방이라는 부재가 다시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다포로 한옥을 지을 일은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그만한 큰 건물을 여러분들이 능력이 돼서 수주를 받아서 설계를 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사례로 한 예로 보면 기둥 상부를 일자로 이렇게 홈을 파요. 그리고 좌우측에 있는 창방을 갖다 끼워 넣죠. 아주 단순한 형태입니다. 이건 거칠게. 그래서 저기 위에 그 상단의 그림은 나비 넥타이로 된 걸 갖다가 나무를 깎아서 콕 끼워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저 화살표 방향으로 나무가 갈라져요.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마르다면. 그러면 저런 부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속칭 걸 부재 간의 결속력이 떨어지는, 짜임새가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근데 왜 저렇게 했을까? 간단합니다. 홈파기가 좋은 거예요. 일자로 그냥 툭 파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일자로 안 파면 저것이 벌어지지 않게 가운데 살을 남기면 되죠. 그러면 일자로 안 파려면 그 홈을 정확하게 파야 저 부분이 꼭 들어가고 꼭 맞춰진다라는 얘기죠. 저런 한 예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다르게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서울 숭례문의 예입니다. 숭례문 뭐 남들은 좋은 건물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제 전공 관점에서 결속 부분 이런 결구 부분 별로 의아한 부분 갑니다.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관점 분야별로 다 다른 거잖아요. 그 중에 오늘 얘기한 숭례문을 보면 평주에 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창방과 창방을 서로 맞대 놓으면 빠지니까 반턱을 이렇게 겹쳐놨죠. 결구 부분이. 근데 실제로는 저 부분이 갈퀴처럼 돼 있습니다. 비껴져서 반턱이 아니라 그래서 당겨서 빠져지지 않기로. 근데 분명히 과거에 선배님들도 불안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보면 그 좌측편에 있는 사진을 보면 기둥 좌측의 옆면을 보면 거기에 철판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보이시죠? 제가 그런 것만 보고 다니기 때문에 남들 안 보이는 걸 잘 봅니다. 그래서 이 과거 선배들도 조선시대 선배들도 이게 빠질까봐 겁나니까 일자로 된 철편을 좌우측 창방과 기둥을 감싸서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집에서는 철을 쓰기가 참 힘들지만 궁궐이나 관아는 여건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요즘은 이제 다른 겁니다. 이제 철을 쉽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한옥에는 못을 하나도 안 쓴다. 철물을 하나도 안 쓴다. 거짓말입니다. 써야 될 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쓰지 말아야 될 때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가려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맞다. 무조건 안 썼다. 안 쓰는 것이 한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이상한 말에 우리 여러분들이 현혹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죠. 이거는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제 경상북도 봉정사에 있는 대웅전의 예입니다.
위에 있는 납작하게 되어 있는 부재는 평방이라고 하는 부재고요. 저것도 이어 쓰는데요. 그 위가 머리가 메뚜기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메뚜기장 이음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창방은 기둥 위에서 일자로 파진 속에서 갈퀴처럼 이렇게 빗겨져 있죠. 그래서 갈퀴 이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려운 단어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에 들어가는 용어들은 현대화되면서 어려운 단어로 바뀐 거지, 과거에는 생활 속에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아까 주먹장, 주먹향 했죠. 여러분도 이렇게 주먹을 쥐어보면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고, 그래서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경우죠. 이제 주먹장을 했어요. 그쵸? 이렇게 일자로 하고 이걸 양갈을 텄다라고 저희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양갈래끼를 냈다. 예. 그리고 그 속에서 창방이 주먹장을 했는데 주먹이 너무 작아. 어린아이 주먹만 한 거예요. 제 주먹만 하면 괜찮은데 안 빠지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강의 시간에 제가 주먹을 쥐고 해서 어린아이 주먹, 조그만 주먹을 내고 이렇게 깨놓으니까 얘가 줄어드는 거예요. 나무도. 수축과 활렬이 생기고 함수일이 있고 그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줄어드니까 저 사진처럼,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보고서에 있는, 문화유청에서 내보내는 보고서에 있는 사진 하나 그려온 거고, 나머지 그림은 제가 그린 겁니다. 보면 그림상으로는 아주 견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틈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목재의 성질을 분명히. 그러면서 그 전에 선배들도 고민을 했어요. 저게 빠지면 어떡하지? 뜯어봤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질 때는 경험을 안 하고 져봤으니까. 그러면 각자 한번 스타디가 된 거죠. 그러면 나는 다음에 질 때는 저렇게 안 져야겠지 라고 하는 게 이제 기술의 발전을 갖고 오는 거죠.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이건 고려시대 건물들, 저러한 형태, 일자로 홈을 파는 형태, 양갈을 형태는 1600년대까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보면 1600년대 한 중반 후반까지 그 건물을 해체하면 나와요. 그 위서부터는 사라집니다. 저런 형태들이. 지금 봉정사 극락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부분, 좌측 사진을 해체했을 때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고, 우측 사진 도면은 그 해체들을 그려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좌측 사진처럼 좌우 창방이 이렇게 어긋나 있죠. 틈 속에서. 그러면 밑에 주먹이 되어 있는 부분 부러졌다라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화살표 방향으로 나무가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처럼 부자래 간의 결속력은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집은 한쪽으로 돌아가든지 뒤틀리든지 기울어진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결구 부분을 공부하는 것은 인간의 인체 관절을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제가 빗대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서남사입니다. 전라도 순천에 있는. 아주 재밌습니다. 사진 밑에 있는 그림은 아주 정교하게 저렇게 조립을 했을 겁니다. 시공을 했을 때.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창방 양쪽에서 땡겨 변형이 오고, 집은 분명히 하중의 변화가 오겠죠. 지진이든 뭐가 오든 충격에 의해서. 근데 양쪽에서 땡겨 보니까 가운데 기둥만 박아놨죠. 조그만 거로. 거기다 밀어갖고 밀려서 꽉 끼운 건데, 나무가 벌어지니까 확 당기니까 한쪽 나무 결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처럼 저렇게 가운데 있는 조그만 산지라고 하죠. 저게 뺑그로 도는 한 45도 돌아가고 있고, 한쪽 결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집이 한 20-30cm가 한쪽으로 변형이 오는 거예요. 저 기둥만 있는 게 아니죠. 옆에 기둥이 있고, 건물이 커지면 7, 8개 기둥이 1cm씩 돌아갔다 그러면 7cm가 돌아간 거고, 2cm가 돌아갔다 그러면 14cm가 한쪽으로 쏠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한계점, 목재가 갖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선배들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예들. 그래서 이런 예를 이제 나옵니다. 예, 좀 전에 봤던 기둥 상부를 이렇게 홈을 파는 양 같은 예 중에 하나를 보여드렸지만, 주먹장을 하다 보니까 주먹이 작으니까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마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통도사의 대웅전의 예입니다. 통도사 대웅전을 보면 그 안에 홈을, 산지를 이렇게 세 부재를, 기둥을 머리에 구멍을 파고 안에 있는 창방까지도 홈을 파고, 그래서 비녀장으로 이렇게 찔러 넣었죠. 근데 도면상으로는 찔렀을 때는 깨끗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다 보니까 좌측에 있는 사진처럼 보면 기둥 그 홈으로 인해서 힘을 받으면 결이 이렇게 쭉 가는 게 보이시죠? 그럼 만약에 기둥마다 다 저러한 형태로 결이 가면 흉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결구도 그냥 구조, 결구만의 중요한 게 아니라 의장이라고 하는 측면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자기 편한 대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외관으로 보이는 것도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의장성을 높이는 결구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앞으로 우리가 한옥을 짓는 데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날은 아마 보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홈을 파지 않고 양쪽에 주먹장을 파갖고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렇게 주먹 형태로 정확하게 홈을 파지 않으면 그것도 직각이 아니라 45도 정도의 가까움으로 예각을 파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일자로 쭉 파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톱 갖고 쭉 몇 번 가면 돼요. 근데 저거는 몇 번 갈 문제가 아니라 톱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끌로 파야 되고 톱의 일부분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나 저 부분은 벌어지지도 않고 주먹장으로 끼니까 크게 큰 주먹장으로 끼니까 부재가 빠지지도 않는. 근데 저 사진을 보면 저 위에 홈이 하나 또 보이죠. 이렇게 일자로. 저건 뭐냐면 빠질까봐 혹시나 빠질까봐 저 위에다가 철편을 박으려고 한 겁니다. 보강제로. 그러니까 구조제로서의 철물 쓰는 것보다 보강제로서 철물을 썼을 때 목재가 수명이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보강제로 철물 쓰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 디자인이 된 철물을 쓰면 더 합리적이고 더 디자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날 한옥을 해는 우리가 목재를 다루는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가 하면 좀 전엔 두 부재만 와서 된 거 있고요. 맞춤에 기둥 상부에 이렇게 세 부재가 와서 만나는 경우는 또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십자로 파야 되잖아요. 이제 사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기둥 상부를. 그리고 좌우측의 창방과 그리고 보대든가 아니면 여기 연결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당시는 이렇게 주먹장을 했어요. 주먹이 너무 작으니까 양쪽에 힘이 땡기니까 저 사진처럼 결이 깨져버렸죠. 제 효과를 못 발휘하는 거예요. 저런 부분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를 발휘하게 할까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겠죠. 그것도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우리가 또 다르게 앞으로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고민의 해결 방법을 하나를 보도록 하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강릉 객사문입니다. 양쪽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주먹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보방향으로 왔던 연견보라고 하는 것도 일자가 아니라 그 주먹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으로 되어 있고 그 보에다가 주먹장 홈을 파지 않고 그냥 좌우측 창방을 주먹장으로 해서 기둥을 끼워 넣었죠. 그래서 좀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저렇게 까맣게 남아있는 단면도 평면도에서 보이는 까만 부위가 사방으로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 부분이 폭이 넓고 가운데가 좁으니까 벌어지지 않겠죠. 감싸고 있으니까. 보와 창방이 기둥 머리를 완전하게 감싸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저 빈틈없이 저와 같은 부분을 가공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사람의 능력,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같이 가야만 가능한. 아무리 도구가 발달해도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도구가 좋아도 안 하면 과거만도 못 하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지는 거하고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죠. 이제 요거는 작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도산서원에 있는 도산서당인데요. 해체 수리를 할 때 찍어놓은 사진인데 여기에 기둥 상부를 십자로 파고 보가 가고 양쪽에 있는 도리가 보에 주먹장으로 했는데 저 부분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규모가 작으면 변형이 외부적 충격이 그렇게 크게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구조적 변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도산서당을 하나를 학교 실험실에서 지을까, 건물 속에서 건물을 짓는 실험실에서 짓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걸 학생들이 꼭 깎아주기를 바라는데 가능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한옥 짓는 사람들도 저걸 해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죠. 입공집,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보편적으로 한옥에 조금 고급스럽다 하는 집들이 저런 초입공으로 하고 지을 때 보이는 부분이에요. 근정전 외곽, 회랑을 감싸고 있는 건물들, 아니면 근정전도 저렇게 돼 있습니다. 창방이 있고 안초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고 보면 까맣게 돼 있는 부분들이 바깥으로 외곽으로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안은 넓고 겉은 저런 안초공과 좌우측에 있는 창방이 물고 있기 때문에 변형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잡아주는. 그러려면 우측 그림처럼 홈을, 기둥 상부를 단순히 일자로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교해야 되는 거고, 그게 정교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은 것보다는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저러한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밑에 위에 상단에 있는 사진과 그리고 밑에 이거 시공하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저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찍어놓던 사진 같아. 저 4학년 때 92년도에 저쪽 올라가고 청도 문사 때 대웅전질 때 위에 저걸 매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두 사람이 올라가서 저거로 두들겨 내리 찍어야 들어갈 정도로 빡빡하게 들어가는, 그래서 위과 같은 그림과 같은, 저기도 이제 혹시나 벌어질까봐 철편을 십자로 만들어 갖고 그 위에다가 지금 박아내려고 약간 한 3cm, 한 3mm 정도 홈을 파놨어요. 이렇게. 그게 보이실 겁니다. 그 흔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서리 같은 경우는 세 방향으로 대각으로, 보통 저걸 갖다가 귀공포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 방향의 부재가 기둥 위에서 홈에 끼워지려면 기둥 사이즈가 굵을 수밖에 없어요. 두 방향에서 끼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야 유효 단면적이 넓어야 얘가 뒤틀어진다든가 할 때 모서리 각이 깨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이 적으면, 그래서 전통 건축을 하는, 문화재와 많이 하는 사람들은 평주보다 모서리 기둥을 사이즈를 한 3치, 2치, 뭐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cm에서 한 9cm 정도를 굵기를 크게 쓴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저 위에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은 이제 덕수궁 대안문입니다.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 좀 전 거는 경복궁 군정전의 예고, 이건 대안문입니다. 세 방향의 부재를 기둥에다 여러분들이 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필히 올 겁니다. 디자인을 하다 보면. 그러면 저런 방법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경복궁 군정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덕수궁 대안문을 지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저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응용을 해서 쓰라는 얘기죠. 근데 분명한 거는 똑같은 상황인데 덕수궁하고 경복궁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1800년대 건물이고 1900년대 초건물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 시차는 뭐가 있을까? 분명히 세 방향으로 십자로 해서 홈을 쭉 파고 내려가야 돼. 그러다 보면 기둥의 유효 단면적 까맣게 보이는 부분, 특히 외곽 부분이 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안문이 그대로 썼는가? 경복궁 근정전 방법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배들은 분명히 고민을 했어요. 그걸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사진이 바뀐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결구 부분에 홈이 이제 유효 단면적을 깎기 위해서 남겨둬요.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는 작업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해서 이렇게 이제 살림집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끼워놓고 저 위에 창방을 끼면 사람들이 뛰어다녀도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부도 중요하지만 상부가 스크램이 짜지면 어깨동무를 하면 기둥이 창방에 의해서, 저게 입공집, 살림집에, 민돌이집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공포로 얘기하면은 뭐 다포, 뭐 입공, 각이 전 단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위에가 이제 공포 부분입니다. 이제 공포를 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부재들이 공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 사람이 들고 있는 부재가 우드락 갖고 저 사람은 접니다. 사실은. 저 대학교 3학년 때 저의 모습인데요. 세상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혹시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 영상물에 여기는 사람이 뜬다고 해서 다행히 안 했는데, 제가 일부러 저의 얼굴을 보여줘야 되니까, 젊었을 때 20대 얼굴인데요. 자취방에 혼자 앉아갖고 저걸 관심 있어서, 도대체 관절은 어떻게 됐을까? 건물은 뜯어보자. 그러니까 한옥을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 소갈머리가 보고 싶어서 혼자 앉아서, 이제 우드락은 그때는 비쌌습니다. 남들 모형 제작하고 버린 우드락 파편 갖고 본드 갖고 붙여놓으면 수장폭이 딱 나와요. 수장폭으로 열선으로 자르면 딱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드락 많이 준 친구들한테 하나씩 선물 줬어요. 방 실내에다 이렇게 낚싯줄을 매놓고 조명 처리하면 괜찮습니다. 분위기가. 근데 뭐 그때 당시 찍어놓은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부재들이, 특히 공포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재들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구조적인 어떤 완충적인 역할도 하고 하중에,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기법들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결구로 보면
굉장히 간단한 논리가 또 들어있어요. 저렇게 복잡하고 경복궁 근정전 밑에 가서 저거 부재 개수 헤아리다가 헤아리지 못하고 집에 오고 그러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나중에 제가 해체도를 만들어서 모형을 저렇게 만들고 보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 제 절친 중에 한 분이 그쪽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친구는 나만 만나면 야, 거기 엄청나게 어려운 분야인데 너는 왜 그렇게 쉽게 피해가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양식론 쪽으로 제가 연구를 안 하니까, 구조 디테일 부분으로 가니까 좀 다른 부분의 시각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공포는 공포가 아니다. 공포가 저한테는 제일 단순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저러한 부분에 이제 손을 보면, 저런 부분에 이제 평방버섯 보면 나무는 큰 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쓰다 보면 이렇게 조각도 있고 파편도 있죠. 그렇죠. 제 집사람이 저한테 선물로 준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사적인 건인데 가방이에요. 가방에 킬트를 한다고 그러죠. 여성분들 천조가리 갖고, 저는 천조가리라고 합니다만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걸 가방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아시는 분하고 얘기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방이 서류 가방인데 천인데 이렇게 문양도 패턴도 이제 핸드메이드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목재도 큰 나무만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저기에 보이는 것처럼 밑에 여기 보이시죠? 나비장 이렇게 이음을 여기에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구조 차이가,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여러 개 나무 4개를 갖다 이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고, 근데 이러한 부분에 써야 될 부분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죠. 이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압축력,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하중만을 받는 데만 쓰는 거예요. 만약에 휨 하중이라든가 좌굴이라든가 일어나는 데 쓰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써야지, 잘못해서 딴 데 쓰면 집은 그냥 와수르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술자가 갖고 있는 능력이겠죠. 이런 경우죠. 이제 평방 위에 이제 주도를 놓고 좌우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그림에 요게 밑에 가는 요 밑에 요 아래 그림하고 요게 일치시켜서 보시면 요게 첨차고 이게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걸 반턱 이음이라 맞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을 따냈으니까. 근데 또 한 켜가 위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냥 놓으면 움직이니까 여기다 촉을 다 박은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좌우로 축을 움직이는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반턱 맞춤이 이렇게 단순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아까 내비팀 그리는 팀들하고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의 밑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그림은 요 앞쪽이고요. 요쪽 그림은 뒤쪽, 요쪽 그림입니다. 이 까맣게 된 부분은 대들보가 통제가 하나가 가는 겁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기서 이어서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 쓴 게 아니라 통나무가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다 반턱 이음으로 하고 있고, 아니 반턱 맞춤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대신 보가 여기 보면 요 지점서부터 이렇게 깎아서 수장폭으로 싹 깎아 나옵니다. 두께를 확 줄여 갖고 나오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들이. 그래서 이걸 하나를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려놨기 때문에 이거는 저작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서 시비 걸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이거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나중에 저하고 자료 교환을 하십시오. 이거 해체도 사진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상엔 공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는 자료 교환으로 통해서 합리적으로 비싼 것이 없다. 제가 모르는 자료를 저한테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저는 언제든지 다 드립니다. 그게 제가 갖고 갈 자료가 죽을 때까지 가져갈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해체도를 한번 보도록 하면 순서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둥이 있고요. 기둥 위에 창방이 와서 이렇게 주먹장으로 반돼 있고요. 얘를 가서 위에서 내리 끼운 거예요. 그리고 위에 촉을 박아놨어요. 이렇게 조그맣게요. 그리고 주드라고 하는 놈을 놨어요. 그럼 촉을 여기다 엉덩이에다 끼운 거죠. 그러면 얘 팽그로 돌아도 돼요. 움직여도. 근데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로 반턱 맞춤을 해서 살미하고 첨차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이제 초제공이라고 합니다. 한 켜가 이렇게 쌓인 거죠. 두 번째 켜가 이렇게 올라가고, 세 번째 켜 장현은 여기서 긴 나무니까 이음을 해야 되죠. 뭐 쓸 수 없잖아요. 한 통째로 쓰는 거는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이거와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살미가 또 가고, 요 사이에 소로돌이 넣어였죠. 그리고 또 함께 또 올라가요. 그게 켜가 많이 올라갈수록 건물의 규모가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정전 같은 경우는 켜가 3-4켜가 올라간 거고, 일반 살림집은 아예 켜가 없이 그냥 기둥하고 창방만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의 시작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들보가 여기에 옷이 이렇게 걸었죠. 밑에 창방, 주도, 초제공 켜가 여기고, 두 번째 켜, 세 번째 켜로 끝나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그리고 대들보가 오다가 외곽은 요 아래 부재와 두께를 똑같이 깎아갖고 수장폭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공포와 관련된 역사 얘기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세부적인 건 얘기하진 않는데, 고려시대 건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머리, 보의 단면 크기를 끝까지 끌고 나오진 않습니다. 이 밑에 수장제폭하고 똑같이 이렇게 거진 같게끔 치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모가지 부분이 단점이 돼, 구조적인. 굉장히 얇죠, 요 부분이. 그쵸? 근데 외관에서 보면 이 아래 부재하고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의장성은 좋습니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구 부분은 고려시대 건물은 약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의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뜯어놓은 고려시대 건물들을 보면 다 철심을 박으셨어요. 문화재 수리를 하는 건물들은 다 여기가 모가지가 다 부러지셔서 여기다 철심을, 우리가 무릎에다 철심 박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여기다가 철근을 다 박았습니다. 그게 이제 문화재 수리의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연히 요즘은 다양한 철 형태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립하면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이제 세 방향의 부재가 만나는 경우가 있다 얘기를 했죠. 기둥 상부에서 모서리 부분, 특히 모서리 부분이 그러한 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기둥 상부에서 만나는 게 여기 법주사 8상전이에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요 방향 부재. 이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였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육가를 텄다. 기둥을 세 방향으로, 그러니까 길이 6갈래가 생겼다 하는 거예요. 제가 쓰다가 보니까 그냥 용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홈은 제가 쓰는 용어는 아니고 3분턱 맞춤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등분을 3등분 한 거예요. 만나는 부분. 그래야 높이가 딱 결합됐을 때 수평의 세부재가 딱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등분 하는 거예요. 두께, 높이를. 그래서 이 가운데를 남기고 주 위아래를 뜯고, 이거는 밑에 위에를 남기고 3분의 1을 홈을 파고, 얘는 밑부분을 남겨놓고 위에 3분의 1을 홈을 파야 돼야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림이지만 요 외곽 부분에 조그만 까만 점으로 보이죠?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서 보이니까 이제 줌아웃을 하면서 잘 보시면. 근데 요거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공하다가 발길질로 툭 쳐도 툭 부러져. 나중에 한번 법주사 8상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부러뜨려 놓고 갖다가 끼워 넣어놨어요. 요즘은 어떠는지 한번 안 가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꼭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복궁 근정전을 그렇게 했을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둥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궁궐인데, 왕이 사는 곳인데,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이죠. 이렇게 해체를 하면 여기 아주 적게 남아있죠. 밑부분에. 여기 점이. 그래서 이걸 아예 자릅니다. 시공할 때. 잘라서 끼워놓고 갖다 그냥 살짝 붙여놔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 나중에 외부적 충격을 받았을 때 집은 뺑그로 도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를, 한계점을 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그 공포 윗부분도 3분턱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 이 윗부분에 최종으로 끼어들어가는 이 긴 부재는 3분턱으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죠. 그 부분이 정확하게 한 7, 8곳이 쫙 한 번에 끼어져야만 집이 전체적으로 직각을 딱 이뤘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안 껴지면 어떻게 될까? 부실 시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집이 한쪽으로 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안 맞으면 다 뜯는 사람과 연장을 챙겨갖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다시 뜯으시면 그의 공사는 적자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여담삼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포가 되면 그 위에 대들보가 있는데 대들보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거죠. 이런 누군가는 반듯하게 제재해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원목 상태를 그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반듯하게 제재를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기둥과 만날 때 이제 기둥 위에 공포에 그냥 얹어지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기둥에 만날 부분에 이렇게 홈을 파갖고 장부를 껴서 끼워 넣습니다. 근데 그냥 끼워 넣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게 봉정사 대웅전은 그냥 끼워 넣었어요. 앞에서 앞뒤로 당기는 힘을 계산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고려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빠져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해체 수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요즘은 거기다가 산지를 받기 시작하죠. 뒤에다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건 봉정사 대웅전이에요. 극락전입니다. 이거는
위에서 내리 끼워요. 관통을 시켜버리는 거죠. 부재를 하나를 갖고. 이게 방법이 여기다 이으는 것보다 하나를 관통시켜버리면 같이 움직이니까 더 안정한 거잖아요. 안전한 구조를 갖고 있는 대들보를. 이거는 경복궁 근정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끼워놓고 그냥 놓은 게 아니라 이러한 우리 보통 3cm, 3cm 각에 길이가 한 저 고려마다 다르게 40cm 내지 45cm 정도 되는 나무를 이 보 뒤에 구멍을 파고 기둥을 파서 꽉 끼워 넣습니다. 그래야 얘가 빠져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빠져나갈 걸 또 그렇다고 걱정을 했어요. 경복궁 근정전을 지었던 선배들은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철띠를 하나씩 허리띠를 다 두르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선배님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철띠 까만 것들이 철띠가 둘러져 있는 거. 근정문에 해당되는 근정전과 근정문. 이게 산지입니다. 이렇게 박는 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요즘은 많은 한옥 짓는 경우, 한옥 살림집을 짓는 경우는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정교한 도구를 사용하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산지 2개를 박아서 하나 박는 것보다는 2개를 박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면 산지 저 나무는 아주 질긴 잘 마른 나무를 써야겠죠. 약한 나무를 쓰면 똑 부러지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산지를 안 박고 이와 같이 주먹을 껴서 위에서 내리 끼우는 경우. 이게 내림 주먹장이라고 합니다. 끼워갖고 주먹장은 주먹장인데 내렸다. 그래서 내림 주먹장 맞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에 이제 또 다른 뒷부분이 아니라 머리 부분. 머리 부분은 이와 같이 이제 도리와 만나는데 나비장 이음을 해서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리고 머리 왕지라고 보통 왕지 맞춤이라고 하는 부분에 모서리 부분은 원형 반, 이게 사각형은 간단해요. 근데 원형일 경우에 만나는 게 어려워요. 이게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이해가 안 되면 문방구 가서 지우개를 이렇게 하나 사세요. 그래서 지우개 갖고 깎아 보시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작업을 이걸 했던 거는 스케치업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누구나 쉽게 다운받아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그림 장법이니까 한번 좀 해보시는 게.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이제 도리가 올라가고 종도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상량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구조적인 어떤 가구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게 석가래를 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죠. 여기에 대공이라고 하는 부분, 수직부재를 보우 위에다 세워야 되는데 그냥 올려놓으면 미끄러져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놔야 될 것인가? 못 박아야 되느냐? 못 박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 힘 받으면 거기는 뽀개져요. 구조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제치의 몸을 이와 같이 홈을 팝니다. 이게. 이걸 쌍장부 맞춤이라고 그래요. 이게 보우의 수평부재 위에 수직부재가 연결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십자로 돼 있다 그래서 십자 쌍촉 맞춤이라고 저렇게 써놨습니다. 십자로 해놓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가래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면 석가래가 결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붕 형태에서 좀 다른데 이제 추녀 부분이 이제 드는 경우 팔짝 지붕하고 맞배 지붕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팔짝 지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추녀가 이렇게 걸치게 되고 맞배 지붕 같은 경우는 추녀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위에 거는 앙시도입니다. 위에 그림들은 위에는 추녀가 있는 팔짝 지붕, 아래는 맞배 지붕의 모습의 석가래로만.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이제 추녀를 양쪽에 걸고 평고대라고 하는 긴 부재를 이렇게 걸어요. 근데 저기서 끝에서부터 끝까지 통부재로 갈 수가 없어요. 나무가 없습니다. 국내에. 그러면 저 부분을 어떻게 이어야 될까? 저건 그냥 수평부재로 수평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뒤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꽈져 있는 거예요. 새끼처럼. 그럼 변형이 없이 아주 매끄럽게 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술인 거예요. 이음의 결구에 아주 고급 기술 중에 하나예요. 저도 저 부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무가 이렇게 그 아래 그림자 보이시죠? 저 그림자를 보면 바깥으로 나가면서 튀어나가고 있고 인면상에서 보면 이렇게 추녀 쪽으로 올라오는 기소승하고 있고 안허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 이게 뒤틀어져 꽈지면서 이렇게 나가는 목재가 그런 부위를.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강의를 드실 분 중에 한 선생님이 나중에 하실 김왕직 선생님의 용어집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게 우리나라 첨화곡선의 개념도입니다. 2차 포물선이 아니라 3차 XYZ축을 갖고 있는 3차원의 포물선 곡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까만 라인이 우리나라 첨화곡선의 기본 원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3차 포물선 곡선을 3차 포물선 곡선이죠. 방정식을 배운 이유는 여기에 써먹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써먹어 보셨죠. 이제 써먹을 때가 왔습니다.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을 XYZ축.
저도 많이 공부하고 수학 문제 풀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추녀 부분에 있고 좌우측에 석가래 가고 그런 부분들. 요렇게 잇는답니다. 평부대를 잇는 방법은. 그냥 단순한 건 좌측에 있는 요처럼 얘는 가죽 단순하고 여기서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뒤틀어져도 변형이 덜한. 이거는 분명히 변형이 옵니다. 바로 꺾여 보여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빗댄 이음은 엇빗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녀가 무겁잖아요. 외부로 도출된 부분이. 그래서 뒤에 철물을 대는 경우도 있지만 저와 같이 이와 같이 기둥에다 박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홈을 너무 많이 파면 저와 같이 이거 경복궁 근정전처럼 다 부러져요. 그래서 이 건물에 이 기둥을 전량 교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구 부분은 홈을 많이 판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적당히 그리고 유효적절하게. 아까 적재적소라는 말 썼죠. 이거 숭례문의 모습이에요. 빠질까봐 막 철물 대는 거 보이시죠? 저기에. 숭례문 자꾸 제가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을 보여드리니까 우리는 직시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후배들은 앞으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구조적인 안정감 그리고 구조적인 개선 그런 뭐 해석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석가래를 이어야 되는 부분들, X자로 만나는 부분, 그리고 이어야 되는 뭐 어때서 이렇게 있죠. 그런가 하면 중층 건물들은 이와 같이 석가래 뒤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위에다가 수평부재를 눌러서 얘가 들리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하는 논리, 힘의 균형의 논리를 찾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죠. 석가래 끝에 이제 겹쳐 멀어 나갔을 때 요 부분의 디테일 부분입니다.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봅니다. 처마 밑에서 보니까. 그러면 석가래 있고 부연과 부연 사이에는 이런 나무 판자를 갖다가 하나씩 끼워 넣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일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요 부분입니다. 견적도 잘 안 나오고 해석이 안 돼요. 도면 표현도 잘 안 되고 그 부분이 팔짝지붕의 합각 부분. 이게 추녀가 오고 이게 순서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뒤에 석가래를 걸고 풍판을 여기다 고동색으로 칠한 거 붙이고 그 다음에 박곡로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개판을 이렇게 목기연을 대고 그 다음에 이제 개판을 대고 쫄대를 이렇게 해서 막아놓는.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 저러한 상황입니다. 간혹가다 여러분들 전통건축물들 큰 건물들 답사 가다 보면 여기에 문이 하나씩 있죠. 이거 수리할 때 지붕으로 열고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안에서 실내에서 비계 설치 안 해도 이런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예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석가래를 걸고 풍판을 대고 박곡로를 이렇게 아저씨들 두 분이 이렇게 올라가서 하고 있죠. 뭐 저 부분이 이제 목기연을 저 아저씨가 모자 쓰신 분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을 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결구 맞춤에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표현력이 좀 딸려서 저걸 보는 순간 저는 이 논문을 써야겠다. 이쪽으로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해야겠다.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현대화 한옥으로 갈 수 있는 핵포인트는 여기다. 공부를 안 해도 기와집을 안 올려도 대신 목조가 갖고 있는 결구 부분만 알으면 내가 어느 목조 건축물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할 수도 있겠다. 이어붙일 수 있겠다. 그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어디냐면 경회로입니다. 경회로의 박곡렬이에요. 다시 백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곡렬이 어느 부분인지는 다시 보여드리면 요 그림입니다. 이거 경회로 건물은 아니에요. 이거보다 2배 큰 건물이죠. 이 널이에요. 이 널을 2배 크니까 큰 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어 써야 돼요. 근데 여기는 비바람이 항상 들이치는 곳이에요. 노출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목재가 변형이 오면 안 돼요. 또 궁궐이잖아요. 목재를 이렇게도 다룰 수 있구나 라는 거. 어떻게 하면 목재 아까 습도 변화에 약하다 취약하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취약함을 또 다르게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시험 문제입니다. 대학교 학생들, 학부모 학생들 설계 수업에 아니면 목구조 시간에 해체도 그리시고 설명하시오 하는 설명이고 시험 문제고 모형을 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해를 못해요. 사진만 보여주면. 그쵸?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장부가 하나가 아니라 3개가 끼죠. 이렇게. 근데 얘가 필요한 건 얘가 쫙 껴들어가면서 양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목재가 이렇게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비를 막히면서도 말랐다 젖었다 하면서도 뒤틀어짐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경복궁 경회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경회로니까 궁궐이니까 내가 질 일이 없다 아니라 앞으로 저게 박곡놀이 아니어도 마루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욕탕에 물을 쓰는 나무가 흔하게 닿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벤치 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속칭 저걸 저는 디테일이 살아있다. 오늘날 건축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것이 한옥으로 가는 결구라고 하는 강의를 갖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한옥을 하는 거, 살리는 것 또한 한옥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한옥 아니면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한번 그런 얘기 있죠.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통하는, 전에서 통할 수 있는 건 뭘까? 그 중에 한 부분이 저 디테일, 결구 부분이다. 그리고 그 결구 부분이 구조체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의장제로 끌고 나올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형태의 한옥, 여러분들만의 한옥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결구 부분, 이음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응용을 할 때 여러분들 스타일의 한옥을 만들 수 있다. 남들과 차별화된 한옥 디자이너가 되고 시공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한옥을 통해서 제가 항상 쓰는 말, 복 많이 지으십시오. 저도 복 많이 지어서 여러분들 만날 때 복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